자, 존팡님께서 질문 주셨네요. 요즘 슬럼프가 오고 멘탈이 어려운데 대표님은 밀고 나가는 멘탈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. 저는 근데 매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게 비방용이긴 한데 좀 경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제 솔직한 제 인생의 좌우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제 인생의 좌우명은요. 욕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.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저는 항상 이 조법처럼 살지 말자거든요. 어딜 가도 이게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 대기업 입사할 때도 그렇고 입사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못할 거 없고 기왕 하는 거 좀 조법처럼 살지 말자. 안 해보고 뒤에서 수군대지 말자. 하더라도 항상 어디 가서도 이제 상위 그룹에서 놀자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죠. 일단 그 마인드가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고요. 그리고 그 마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. 저도 지금 12년 차인데 정말 힘들거든요. 이 업계에서 이렇게 버티기가. 그렇다고 제가 뭐 오노클랜이나 도매국 대표님처럼 엄청나게 업계 1등 뭐 이렇게 되면서 막 돈을 엄청 벌고 이러지도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래 안 그래도 그 장도연 씨가 그걸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와, 저랑 좌우명이 똑같아서.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. 중학교 때부터 맨날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. 자, 근데 이게 저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 성향과 맞아서 저는 저를 낭떠러지 끝에 이제 도망칠 수 없게 오히려 몹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진짜 막 뭐 100원이 없어서 힘들 정도야. 그럼 오히려 대출을 더 냅니다. 막 5천 원이 없어서 굶을 정도야. 그러면 또 누군가한테 빌려가지고 더 내가 안 갚으면 안 될 사람한테 빌립니다.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부모님한테 빌린다든지 와이프한테 빌린다든지 이거는 예시입니다. 예시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내가 이게 감당하기 싫고 저도 똑같거든요. 마음이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무섭고 숨고 싶고 이런 게 진작 내가 판을 안 벌렸으면 좀 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태풍을 안 맞았어도 됐는데라는 생각에 자다 벌떡벌떡 깨고 똑같거든요. 저도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좀 과감하게 더 지릅니다. 제가 도망칠 수 없게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죠. 되게 안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잘 먹히더라고요. 이게 존팡님한테 도움이 됐나요?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. 하여튼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.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정말 이게 감당하기 힘든 좀 고민과 스트레스의 생각과 생각으로 이제 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 정말 머리가 무거울 때는 버티다 안 되면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죠. 한 3일만 굴에 갔다 올게. 동굴에 좀 들어갔다 올게. 라고 하고 와이프 허락을 받고 이제 대구에 있으면 저 범원 내거리 그랜드 호텔이라고 되게 오래된 호텔이 있거든요. 저는 그 호텔에 그 오래된 호텔에 그 옛날 그 카페트랑 그 고동색의 그 가구들이 너무 좋거든요.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. 좀 성향이 특이하죠. 그래서 그런 오래된 호텔 좀 깨끗한 데를 3일 정도를 빌려서 책을 한 대여섯 권 정도 들고 갑니다. 책을 한 대여섯 권 정도 들고 가서 그 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책만 읽고 나옵니다. 그러면 좀 나아요. 많이 낫습니다. 많이 좀 다져지고 또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접해 있는 상황과 잠시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도망인데 3일 정도 잠깐 떨어져 있는 거죠. 떨어져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잠깐 떨어져서 거기서 나보다 더 큰 걸 이룬 사람의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게 힘든 상황에서 그 책을 보면 또 뭐 이 똑같은 얘기하고 뭐 성공하고 나서 나도 이 말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상황을 좀 물리적으로 좀 띄워놓고 내가 이제 혼자 그 책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자 있는 상태에 그 아무런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저한테 이제 이 뭔가 멘탈적으로 좀 심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빨리 만들어집니다. 되게 좋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존팡님께서 대표님이 추천하실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? 라고 하는데
제가 읽는 책들, 제가 집에 가서 제가 한 8번, 9번 읽는 책들이 몇 개밖에 없거든요. 나머지는 다 한 번씩만 읽고 계속 힘들 때마다 읽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책들입니다. 제일 유명한 게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그거 있죠.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그것도 저는 되게 지금 제가 그걸 언제 봤지? 퇴사할 때 봤는데 그걸 보고 퇴사했거든요. 근데 지금 다시 봐도 또 새로워요. 그래서 그런 류의 책들인데 그것들을 제가 쭉 한번 그 제목 다 나오게 해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약간 막 채찍질하는 책들이거든요. 막 나가라, 앞으로 가라, 뭐 약간 이런 류의 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셀링포인트 대표님께서 질문이 위에서부터 좀 읽을게요. 특정 팔린 제품의 업체 코드로 들어가서 관련 그 업체 상품을 엑셀로 전부 다 업로드해서 한 개 마켓을 약간의 전문물 형태로 만드는 전략이 좋지 않은 전략일까요? 요거는 그 업체 코드가 그 업체가 어떤 건지도 중요하고요. 예를 들어서 공급사가 여러 명이 있어요. 근데 그 내가 상품 올려놓고 팔았는데 그 팔린 제품의 공급처 코드로 들어가 보니 그 공급처가 여러 가지의 제품을 취급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공급처 코드만 다운받아 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전문성 있는 물로 그 대표님의 몰이 꾸며지진 않을 거거든요. 차라리 만약에 그런 컨셉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쭉 팔아보시고 한 못해도 1년, 2년 정도는 통계를 내보신 다음에 내가 특정 마켓에 특정 아이디는 필요 없고 특정 사업자가 많다면 특정 마켓에 내가 팔렸던 제품들 리스트를 보면 특정 마켓에 되게 잘 팔리는 상품들 위주로 좀 보다 보면 그 상품으로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상품의 카테고리를 크게 잡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뭐 정사각형 수납 바구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문에다가 거는 도어 후크 양말 정리함이 있어요. 제품 자체는 다르죠. 근데 그 두 제품이 예를 들면 G마켓에서 잘 팔렸다라고 하면 G마켓에서는 어떤 수납에 관련된 제품이 잘 팔리나?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. 그럴 때는 수납 제품만 취급하는 전문 도메인 사이트를 찾으세요. 그게 더 낫습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내가 다양한 변수를 놓칠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. 내가 수납 관련 전문 도메인 사이트부터 이용을 한다면 장점은 뭐 안정적인 품단종 없진 않겠죠. 좀 덜 하겠죠. 품단종이나 관리가 이런 재고 관리가 잘 될 거고 문의도 빠를 거고 하겠지만 거기에 젖어서 셀링을 하다 보면 내가 전문몰을 수납용품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럼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전문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스포츠용품이 시장의 반응이 어떤 마켓에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게 그 안에 갇힌다고요. 내가 활용할 수 있는 DB 안에 갇힌다고요. 근데 왜 그거를 처음부터 경계해야 되냐면요. 제가 나름 이 업계에서 전문가지 않습니까? 대량도는 위탁셀러가요. 아무리 우상향하고 있는 월에 1억 이상 내는 매출을 내는 셀러들을 모시고 와도 얘기를 해봐도 절대 한 2년 이상 되잖아요. 그 판매 경력이. 그러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귀찮아서. 있는 데이터도 관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니. 그래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1, 2년 차 때까지는 열심히 작업하는데 가공이나 모든 것들을 한 2년 차 이상 넘어가서 매출이 안정화되고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슬슬 손을 뗍니다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양한 변수를 접하는 게 나중에 해야 될 일거리들도 계속 생겨나고요. 처음부터 너무 전문몰에 치중하면 전문몰 한 개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 마스터했네. 그럼 이제 주방용품을 해볼까라고 하는 찰나에 그 해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한 1, 2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젖어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가공을 잘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 안 해줍니다.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뭐 지금은 지재권도 있고 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변수도 있지만
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최대한 내가 걸리지 않게끔, 최대한 리스크가 없게끔 해서 목적이 뭐죠? 돈을 버는 겁니다. 내가 상품명 가공 잘하고 막 완벽하게 했어. 아, 이거 정말 멋져. 그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 상품 DB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습니다.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상품이어야지만 나한테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시겠죠?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상품명 가공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 거야. 그러면 그 상품명 가공 잘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. 주문이 안 들어와도.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셀러잖아요.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방식을 결정한 셀러이기 때문에 셀러의 그 방식의 셀러가 가져야 될 주 목적은 주문이 들어오는 거가 첫 번째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공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일단 주문 들어왔던 것들, 나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한 뒤에 그다음 그 데이터들에서 롤링을 해서 내가 주문을 얻어낸다, 돈을 번다 라는 행위가 최대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 쌓여야 되는 업이고요.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을 선택한 게 정말 많은 제품을 내가 재고 없이 깔 수 있다라고 대부분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근데 셀링을 시작하면 정말 이상하게 내가 특정 제품 이게 잘 팔리겠지, 나는 셀러의 전문가도 아니야. 그런데 이런 제품 많이 봤는데 이런 제품 내가 샀는데 나의 그 경험의 기준에 판단을 해서 갑자기 나의 어떤 이상한 똥꼬집들이 막 들어갑니다. 이런 제품이 잘 나가. 그래, 맞아. 근데 애초에 들어온 목적이 많은 제품을 핸들링할 수 있고 그 제품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팔릴지 모르는 게,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온라인 판매거든요.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. 내가 컨트롤 불가능한 영역입니다. 그게 컨트롤이 됐으면 전부 다 일확천금 벌었죠. 판매는요, 뭔가 로직을 써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1페이지에는 뭐 놓을 수 있다 칩시다. 그 1페이지에 본 소비자들이 전부 다 그 물건을 삽니까? 판매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요.